말을 잘하기 위한 것은 연습으로 가능하다. 제가 만난 문세 오빠 이문세 씨는 타이밍의 재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해서 상대를 위로한다. 어느 순간에 어떤 말로 상대에게 영향을 준다. 출연자들이 오면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요. 사실은 진행자의 덕목은 본인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행을 할 때는 상대가 편한 이야기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재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원고가 참 안 써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고를 써서 DJ에게 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원고가 아니니까요. 그런 날은 문세 오빠가 제 표정을 보면 캐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원고가 평소보다 마음에 안 들면 원고를 탁 엎어놓고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전체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쓴 원고가 읽히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인사말 뒤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주신 청취자 유정임 씨께 청바지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 기분을 읽고 저를 청취자 삼아 저에게 선물을 하나 전달을 해준 거죠. 힘내 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해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연말에 저에게 이제 카드를 선물 줬는데요. 성탄절에 그 카드에 쓴 문구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글자로 보여진 오빠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작가로 살아있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글을 쓰는 굉장히 오랜 세월 언론사에서 작가로 PD로 대표로 살아오면서 글은 저에게 하나의 힐링할 수 있는 탈출구였는데 그때 이문세 씨가 주었던 감각을 잃지 않는 작가라는 그 글이 그 말이 제 글 생활에 또 다른 가치의 기준점이 됐구나. 누군가에게 받는 그 얘기는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기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문세 씨를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밤 12시가 되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를 하는데 그날따라 12시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항상 1분 전에 와서 스튜디오에 대기를 하고 뉴스를 시작을 해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 12시 띠띠띠 땡 하면 네, 12시 자정 뉴스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방송 20초 전에 스튜디오가 비어있다는 걸 엔지니어가 발견한 겁니다. 어떡하지 하고 이제 소란스러워졌죠. 아나운서실로 연락을 했는데 시간을 착각한 아나운서가 밑에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7층, 아나운서실은 3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간극이 있었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너무 급하니까 방송 끝내고 나오는 이문세 씨를 다시 스튜디오로 밀어넣습니다. 저희도 다 긴장을 하고 쳐다보는데 문세 오빠가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갔는데요. 띠띠띠 땡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문세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나운서가 뉴스를 펑크냈어요.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데 심할서 쓰겠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그 말에 저희가 뻥 터졌습니다. 와, 저 사람의 저 애드립 봐라. 어찌 보면 심할서를 써야 되는 아나운서의 인생에 우리 모두 공감하면서 뭐 어떡해, 저 아나운서 어떡해 라는 공감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문세 씨의 그 재치 있는 애드립을 듣고 상대를 읽어내는 기술이란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눈높이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 저 사람은 간절히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읽어준 이문세 씨의 대화는 참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어느 친구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집을 가출하겠다. 나는 너무너무 가수가 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집을 나갑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편지를 보고 전 스텝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문세 오빠가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2부가 시작이 되면 방송 2부에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행복과라는 에세이가 나갔는데요. 그 에세이에 내가 주는 말을 이 친구에게 주는 편지로 하나 써줘. 그러면 나 이 친구에게 이러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오빠의 이야기를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 친구가 집을 가출해서 기차를 타고 그 시간에 대구역을 막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차역에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었거든요. 이문세 씨의 방송이 나갔는데 이 친구가 대구역 광장에서 이 방송을 들었답니다. 광장을 나가는데 누구누구군 문세 형이야 라는 얘기에 이 친구가 광장 한바닥에 딱 주저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수하지 말라고 기타를 들고 내 머리통을 내려친 거야. 기타가 반토막이 났어. 있잖아. 형도 가수가 정말 되고 싶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도 공부를 해야 될 때를 먼저 살아본 어른으로서 알고 있는 거지. 형도 그 과정을 거쳐서 노래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가수가 되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 이런 류의 이야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에게 편지가 왔어요. 형의 편지를 대구역 광장에서 들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스튜디오에서 환호하고. 그때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고요. 한 번은 저희 이경규 씨가 개그맨 이경규 씨가 코너 출연할 때였는데 방송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PD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야,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대타를 세울까? 근데 갑자기 이문세 씨가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열었더니 집 나간 이경규 씨를 찾습니다. 경규야, 뭐가 불만이니? 형이 해결해 줄게. 방송국에 와서 얘기해. 자, 저희 밖에서 막 다 넘어가는데 이경규 씨가 집에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 방송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방송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저는 이 재치 있는 이문세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정말 저런 재치 있고 상대를 읽어주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말의 고수들을 만났죠. 이문세 씨의 재치와 타이밍에 맞는 말을 통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재치를 배웠다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냈는데요. 그중에 기억되는 드림웍스의 전용덕 감독도 있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을 감독한 우리 전 감독은 제가 LA 전서방이라고 부릅니다. LA 헐리우드에 가서 제가 전 감독을 만났어요. 그 전에 부산에 있는 저의 영어 방송으로 초대를 했고 초대해서 강연을 한번 하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까지 갔었는데요. 이분을 초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와, 말끝마다 웃음이 터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 제가 듣고 이 남자 누구지? 어떻게 말을 하는데 말 속에 웃음이 묻어나지?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전용덕 감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용덕 감독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이분의 말은 말 문장마다 웃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누구야? 그랬더니 쿵푸 팬더 감독한 드림웍스의 전용덕 감독이다. 저분 초대 좀 하자. 그래서 강연하러 왔고요. 그렇게 만나서 그 인연으로 제가 헐리우드에 가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 그 헐리우드에 가시면 여러분 헐리우드라는 그 스펠링이 붙어있는 산에 전광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가자고 해서 카페를 정말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잘 나오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그런데 카페를 옮길 때마다 얼마나 웃음으로 저희들을 움직여주는지 초긍정과 스마일이 얼굴에 우리가 하회탈하면 떠오르죠. 쫙 배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대표님 되고 말고요. 정말 재밌네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마다 웃어주면서 긍정적인 말로 나에게 힘을 줄까? 저는 전용덕 감독의 말의 품위는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웃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 되시면 사진 한번 서치해 보세요. 그냥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 웃음은 이분 대화의 품이었던 거죠. 또 한 사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요.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이윤주 박사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우리 이윤주 박사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솔직해서 본인이 부산에 있는 모 대학 출신인데요. 강연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나온 대학은 당시 부산에서 등록금만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하위권의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사립여고를 나왔는데 보통 유엔에 갔다 성공했다 하고 학교를 가면 오래 계신 선생님들이 어머 세상에 네가 유엔을 가게 됐구나라고 와서 칭찬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셨대요. 존재감 1도 없었던 학생, 저는 늘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유엔에 입성해서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저에게 아주 하위권의 지방대학은 꼬리표가 아닌 브랜드가 됐습니다. 왜?
오늘 저는 저만의 세계에서 열심히 좋은 곳에 가서 제 세계를 창조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방대학 출신의 하위권에 공부 못했다라는 것이 꼬리표가 될지 브랜드가 될지는 오늘의 내 모습이 결정하는 것이지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준 분인데요. 이현주 박사의 대화에 아주 품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청하는 눈빛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쁜 눈으로 반쯤 자세가 이렇게 나와서 제 얘기를 너무 열심히 경청해요.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는 거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대단해요. 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과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제 얘기를 100배, 만배로 포장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 막 꺼내게 돼요. 아프고 힘들었던 얘기도 이분 앞에서는 다 희석되겠구나. 놀라운 변화를 이분이 만들어주는 거죠.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아비에 관한 그 뮤지컬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시어머니와 다이애나 비라는 며느리 사이에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품위 있는 보수적인 왕과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서 돕기도 하고요. 막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왕이 아니 어떻게 왕가의 며느리가 돼서 저렇게 속된 춤을 추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지? 다이애나를 매우 미워했죠. 그런데 대중 국민들은 다이애나 비의 그런 태도를 매우 열광하며 좋아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장례식을 치렀을 때도 굉장히 많은 영국 국민들이 슬퍼했죠. 그런데 제가 이 뮤지컬을 보고요. 다이애나 비가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대사에 한 줄이 나와요. 그 왕자가 다이애나 비의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다이애나 이유가 있어 하면서 한마디를 얘기해요. 다이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옆에 서서 그냥 듣지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설득할까요? 라는 의문은 거기에서 다 풀리는 거죠. 왜 다이애나를 좋아하지? 그냥 옆에 서서 가만히 듣지. 상대를 이해해 준다는 건 상대를 온전히 내 것으로 안아주는 거잖아요.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통은 이거였구나. 이 사람의 말은 이거였구나. 다이애나가 사랑을 받았던 건 가만히 듣을 뿐이었는데 엄청난 국민들의 사랑을, 대중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저런 변화구나. 품위 있는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요. 적극적 공감이 매우 필요합니다. 외화를 보는데 어떤 소년이요.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가지 못해서 주변을 맴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가봐봐. 그러니까 이 격려에 힘입어서 아이가 갔는데 쭈뼛거리다 결국은 말도 못하고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 누나의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 그렇게 용기가 없어? 라는 저는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누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른 애들 같으면 근처에도 못 갔을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괜찮아의 마법 같은 힘이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품격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저는 이렇게 하강할 때 요동치다가 활주로에 탁 붙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요. 착륙하는 순간에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또 비행기 흔들릴지 모르겠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언제 내려가지? 언제 내려가지? 근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느끼지도 못할 만큼 하강 착륙을 한 거죠. 자, 제가 내리면서 스튜어디스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파일럿이 누구십니까? 꼭 전해주십시오. 저 너무 편안한 비행에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사 대표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 몇 시 비행기? 네, 파일럿에게 꼭 칭찬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품격 있는 말은 상대의 수고를 알고 전해주는 적극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으면 돈 내고 그냥 안 나와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주방장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품위는 그럴 때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적극적 태도요. 0.5초만 을이 되시면 곧 갑이 되실 수 있어요. 많은 낯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다 상대를 관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왜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인사를 해야 돼? 저는 그 순간 을이 됩니다.
명함을 들고 가서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0.5초 고개 숙이는 을은 됐지만 그 순간 저는 갑으로 올라섭니다. 오,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상대는 저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적극적 태도는 품위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말과 태도 사이에 품위 있는 말, 학식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어려운 단어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옥에 가시면 한옥을 연구하시는 분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방송 방 문턱이 있어요. 이 방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을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밑에를 봐야 문턱이 보이죠? 문턱이 보여야 발을 들어 넘어갑니다. 한옥에 방에 문턱이 있는 것은 아래를 살피라는 양반들의 지혜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옥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문을 열면 아무데도 안 보고 막 걸어 들어갈 수가 있죠. 주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살피지 않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청년 중에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센터를 운영하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30초반의 이 청년은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참 잘하는데요. 그런 몸의 태도가 보여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대표님, 제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요, 매일 저를 보시는데 매일 몰라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옆집 김서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짜증나지 않아요. 같은 할머니를 보면서 매일 다르게 인사하는 거 매일 행복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는 그 말이 짜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 일에서 그 어른들을 모시는 아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도덕시험을 봤는데 도덕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생맥주를 같이 마셔요. 고스톱을 같이 칠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같이 갈 수 있겠고,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무거운 걸 같이 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아이의 답은 상상 못한 답이 쓰여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가로. 꽃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어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도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머리가 점점 달라지면서 이제 친구에게 빚보증을 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었겠으나 그것들이 변화하고 현실에 맞춰지면서 우리의 말은 진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섭게 변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꽃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말의 기운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꿈꾸라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말은 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잘 될까? 네, 여러분 잘 됩니다. 놀랍죠? 말의 주술성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주술성은 내가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주위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뭔가가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네, 저는 많이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제 것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MBC 방송국에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날 뭘 했니? 라고 물으면 술 먹지 않고 MBC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MBC 찾아가서 인사 담당자 멱살을 잡고 왜 나를 떨어뜨렸어? 이거 못하죠. 방송국 정문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연락이 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방송국을 찾아가서 누군가 보면 흡사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문 앞에 딱 서서 정문 앞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1년 뒤에 이 문을 넘어간다. 반드시 이 문을 넘어 들어간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말의 주술성으로 저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나 스스로 용기를 갖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별밤 작가가 돼서 매주 한 번씩 초대 손님이
지금은 볼 수 없는 고 김광석 씨였습니다. 김광석 씨가 방송을 하러 와서 기타 튜닝을 하면서 그 7층 창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저는 커피 한 잔 뽑고 그 옆에 가서 그 라이브 콘서트를 공짜로 즐기며 앉아 있었는데요. 그날도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제 눈이 갑자기 7층 저 밖에 정문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어랍쇼. 1년 만에 나 여기 들어왔구나. 이 자리에 진짜 앉아있네. 여러분 말의 주술성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태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태도는 상대에게 다 영감으로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자, 끝을 이 얘기로 내겠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언론 생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 밖에 나가면 낯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수백 명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아직도 낯선 사람 투성이일까? 이 낯선 사람이 넘치는 세상을 돌이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사전 뒤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낯선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 단어 중에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말은 몇 단어나 될까요? 상상 못했던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도 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 많은 낯선 사람들과 어느 날 던지는 말 한마디를 그 단어 사전 속에 꽂혀 있는 그 수많은 말 중에 좀 더 낫고 좀 더 아름다운 말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이 다음번의 과제가 됐습니다. 좋은 말로, 좋은 태도로 반드시 여러분의 운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